1388년 여름 압록강 위화도 강물은 평소보다 높이 불어 있었습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군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 발이 빠졌습니다. 갑옷은 무거웠습니다. 강 건너 요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 위에서 한 장수가 오래도록 강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역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끝, 그리고 조선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려는 918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의 혼란을 끝내고 세운 나라. 한반도를 하나로 묶은 나라. 그 고려가 14세기 말에는 더 이상 처음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외부의 충격이었습니다. 14세기 초 원나라가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왕세자는 원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고려의 내정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10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흔들렸습니다. 자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고려는 자주성을 어느 정도 되찾았습니다. 공민왕은 적극적으로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민왕조차 1374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개혁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붕괴였습니다.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원나라와 연결된 고려의 귀족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토지를 독점했습니다. 농민들이 경작하던 땅을 빼앗았습니다. 산과 강을 경계로 삼아 끝도 없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권문세족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재정도 무너졌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낼 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내려왔습니다. 원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중국 한족 세력이었는데 그 일부가 고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공민왕은 남쪽으로 피란해야 했습니다. 남쪽 해안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출몰했습니다.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어떤 해에는 왜구가 500회 이상 침입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와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고려는 사방에서 조여드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자들. 역사는 언제나 그 충돌 속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이성계는 1335년 함경도 화령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도 고려의 중앙 귀족들 눈에는 변방이었습니다. 거칠고 먼 땅, 이성계의 집안은 그 지역의 실력자였습니다. 여진족과의 관계 속에서 군사적 기반을 닦은 가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탔습니다. 활을 잘 쏘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였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도 관역을 빗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전투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61년 홍건적 2차 침입 때 이성계는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개경을 수복하는 전투에서 이성계의 부대는 선봉에 섰습니다. 성벽을 처음으로 뚫고 들어간 것이 이성계의 군사들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공으로 이성계의 이름이 중앙정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362년에는 원나라 장수 나아추가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전투에서도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왜구 토벌에서 그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황산대처 1380년의 일입니다. 아지발도라는 이름의 왜구장수가 있었습니다. 고려 군사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갑옷은 화살을 튕겨낼 만큼 견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성계는 그 아지발도의 투구를 활로 쏘아 맞췄습니다. 투구가 벗겨졌습니다. 얻은말 그 순간 부하가 쏜 화살이 아지발도에게 명중했습니다. 왜구의 수장이 쓰러지자 전투는 끝났습니다. 수만 명의 왜구가 괴멸했습니다. 황산대첩 고려 백성들에게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이름은 전설처럼 번졌습니다. 승리한 장수에게는 민심이 따릅니다. 그리고 민심은 권력의 씨앗입니다. 이성계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장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정도전은
134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학자였습니다. 고려 최고의 합자 이색의 제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도전은 고려 내부에서 개혁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꺾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75년 정도전은 원나라와의 화친을 반대했다가 전라도 나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변했습니다. 나주에서 정도전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았습니다.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긴 농민들,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는 사람들, 외구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된 마을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분적인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이 나라는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 3년의 유배 생활 이후 정도전은 달라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의 정치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적 이상국가,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 하지만 설계도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383년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함경도 함흥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이성계에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아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막류가 되었습니다. 새 나라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1388년 동아시아의 정세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원나라는 이미 명나라에게 쫓겨났습니다. 명나라가 중원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명나라가 고려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아라. 천령은 지금의 강원도와 함경도 사이쯤 됩니다. 그 이북이라면 함경도 전체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최영 장군이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고려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습니다. 최영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요동을 공격하자. 명나라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자. 당시 왕 우왕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요동 정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여름 장마철에 진격하면 활시위가 느슨해져 싸울 수 없습니다. 셋째, 원정군이 북쪽으로 나간 사이 왜구가 남쪽을 침입할 것입니다. 넷째, 더위와 습기 때문에 군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것입니다. 사불가론, 네 가지 불가한 이유. 하지만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군사가 움직였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공동으로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다. 위화도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군대는 그곳에서 도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심했습니다. 강물이 넘쳤습니다. 병사들은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군량 보급이 끊겼습니다. 병자가 속출했습니다. 만다. 이성계는 왕에게 회군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까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왕은 거절했습니다. 진격하라. 이성계는 두 번째 상소를 올렸습니다.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 이성계는 결심했습니다. 돌아서기로. 1388년 5월 22일 이성계는 군대를 돌렸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명나라가 아니라 개경을 향해. 위화도 회군.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조민수가 함께했습니다. 군 내부의 여론도 이성계 편이었습니다. 군대는 빠르게 남아있습니다.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최영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세가 달랐습니다. 최영은 붙잡혔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청렴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최영은 유배된 뒤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직전 최영은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탐욕을 가졌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무덤에는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호간, 왕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권력은 이성계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새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고려라는 나라의 틀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권문세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토지에서 나옵니다. 그 토지를 해체하지 않으면 새 세력이 들어와도 결국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정도전은 전제개혁, 즉 토지제도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1388년부터 1391년까지 치열한 논쟁과 실력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저항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딴 바, 의연덩을 시사,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도전 측은 구체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1390년 과전법 실시 직전에 기존의 토지 문서를 모아
개경 저작거리에서 불태웠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쌓인 토지 소유 기록이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기록들이 사라지자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의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391년 과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과전법은 토지를 국가 소유로 환원하고 관료들에게는 직위에 따라 수조권만을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수조권이란 세금을 거둘 권리입니다. 토지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의 일부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관직을 잃으면 수조권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대로 토지를 세습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관료 세력에게는 경제적 기반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었습니다.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새 나라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나라를 막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정도전과 같은 스승 아래서 공부한 유학자였습니다. 이세계 제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외교관으로서도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 백성 수백 명을 데려온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고려에 충성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고려 왕조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 측이 밀어붙이는 개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성계 자신도 정몽주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성계가 병석에 누웠을 때 정몽주는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시조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방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 정몽주에게 물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이나 누리리라.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새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읽히는 시조입니다. 정몽주가 대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몇 번이고 죽어도 고려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대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방원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1392년 4월 4일 정몽주가 개경의 선주교를 지나다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선주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정몽주의 죽음과 함께 고려를 살리려는 마지막 불꽃도 꺼졌습니다. 이제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허락 없이 이 일을 벌였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행동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새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몽주가 죽은 뒤 이성계 세력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자신은 선뜻 왕위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고려는 오랫동안 섬겨온 나라였습니다. 신하로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아예 왕조를 바꾸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설득했습니다. 신하들이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 왕조는 명나라의 국호를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조선과 화령. 화령은 이성계의 고향 이름이었습니다. 조선은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이름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택했습니다. 조선, 그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설계는 정도전이 했습니다. 정도전은 쉬지 않았습니다. 조선 경국전, 세 나라의 법전을 기초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백성들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규정했습니다. 불시잡변, 불교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선이 불교 국가인 고려와 달리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법, 군사훈련 지침서를 썼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천도를 주도했습니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고려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 나라에는 새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졌습니다. 정도전이 직접 궁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각 전각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경복궁, 큰 복을 누리는 궁궐. 새 나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왕조만 바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왕실에서 사찰을 세우고 승려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성리학이 국가 운영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성리학이 무엇입니까? 중국 송나라 시대에 완성된 유학의 한 갈래입니다.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질서를 연결하는 사상입니다. 임금은 덕이 있어야 하고 신하는 충성해야 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효도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이 원리가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학문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물론 양반 중심의 구조였습니다. 평민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음서제도, 즉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자동으로 물려받는 제도보다는 열린 구조였습니다. 의례와 형식도 달라졌습니다. 고려에서는 왕을 황제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상국으로 인정하고 조선왕은 제후의 예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 질서에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이념이 달랐고 제도가 달랐으며 권력 구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설계한 그 나라는 한 가지 핵심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도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정도전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클로징 1392년 그리고 500년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는 끝났습니다. 475년의 나라가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나라는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수도도 막 옮긴 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이성계는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충신이었다가 반역자가 되었고 그 반역으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고려를 섬기던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죽은 채영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죽은 정몽주의 시조가 귓가에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위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그 후 518년을 존재했습니다. 세종이 나왔고 이순신이 나왔으며 정약용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버텼고 내홈을 버텼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죽었습니다. 그 518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려가 왜 무너졌는가? 이성계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가? 정도전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군대를 돌리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롱주가 죽지 않았다면 조선은 세워졌을까요? 역사에는 만약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 생각해보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선이 세워진 지 6년 뒤 이 나라를 뒤흔든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으며 나라의 방향이 다시 한번 결정되었습니다. 왕자의 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